엄마 이름이 뭐라고 했니? 대한민국 최고 재벌 한성그룹 회장의 숨이 멎었습니다. 엄격하기로 유명한 최종 면접장, 그 앞에 나타난 건 정장도 교복도 아닌 겨우 9살 꼬마였습니다. 임원들은 황당해하며 비웃었죠. 하지만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단 하나만 제작한 특별한 펜던트. 10년 전 실종된 외동딸에게 직접 건네주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순간 만년필이 손에서 미끄러졌고 70 노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이의 대답. 엄마 이름은 한주희예요. 침묵에 빠진 회의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 꼬마에게 향했습니다. 10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 이름이 이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대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목걸이는 왜 이 아이의 목에 걸려 있는 걸까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기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흔들린 만년필 그날 아침 한국의 굴지. 대기업 한성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신입사원 최종 면접은 이미 3시간째 이어지고 있었어요. 도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넘기며 다음 지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70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평가해온 그였지만 오늘따라 유독 피로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마도 어젯밤 또다시 꾼 그 꿈 때문이었을 겁니다. 10년 전 실종된 딸 주희가 웃으며 손을 흔드는 꿈이었죠. 눈을 뜨면 언제나 그렇듯 차가운 현실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도연은 습관적으로 만년필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을 보자마자 그의 손이 멈췄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선 것은 고작 9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긴 머리, 깔끔한 원피스를 입은 아이는 어른용 서류 가방을 양손으로 꼭 쥐고 있었어요. 가방이 너무 커서 아이의 작은 몸이 더욱 왜소해 보였죠.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꼬마야.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란다. 엄마나 아빠 찾고 있니? 인사 담당 상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이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면접 예정자 민수 씨의 딸 설인입니다. 아빠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또 누군가는 실소를 터뜨렸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애가 무슨 면접을 본다고. 재무 담당 전무가 불쾌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지만 도연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 작은 얼굴에서, 그 맑은 눈동자에서 왠지 모를 기묘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어린이, 아빠가 아프다니 안 됐구나. 하지만 이건 회사 면접이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인사 담당 상무가 다시 한번 타이르듯 말했지만 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빠가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자료입니다. 제가 옆에서 다 봤어요.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당한 모습에 임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움직임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죠. 70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그는 위엄이 넘쳤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묘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깐. 도연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눈높이를 맞추려 살짝 몸을 굽혔어요. 가까이에서 본 아이의 얼굴은 더욱 선명했습니다. 그 이마의 곡선이, 그 코끝의 모양이 왠지 낯설지 않았죠. 내 아빠 이름이 뭐니? 민수입니다. 김민수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병원에 계시니? 설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며칠 전에 길에서 할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아빠가 도와드리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갈비뼈 2개가 부러지고 다리도 다치셨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적어도 2주는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도연의 손에 들린 만년필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을 돕다가 다쳤다는 말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어요.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래서 내가 대신 온 거니? 네. 아빠는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빠가 얼마나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매일 밤 자료 준비하면서 혼잣말 하는 것도 들었고요. 가족을 위해 꼭 성공하고 싶다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셨거든요. 설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를 향한 깊은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딸 주희를 떠올렸어요. 주희도 이런 아이였죠. 누군가를 돕는 일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들던. 그래서 결국 도연은 고개를 가볍게 흔들며 상념을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를 바라봤어요. 너는 몇 살이니? 9살입니다. 학교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임원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겨우 초등학교 3학년생이 대기업 면접장에 나타나다니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도연은 오히려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아빠 대신 발표를 해보렴. 회장님, 여러 임원이 동시에 놀란 목소리를 냈지만 도연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설인을 향해 있었어요. 규정에 대리 발표가 안 된다는 조항은 없지 않나? 게다가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건 예의가 아니지. 도연이 자리로 돌아가 앉으면서 만년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만년필이 그의 떨리는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맑은 금소금이 회의실을 울렸죠. 설인이 재빨리 달려가 만년필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도연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떨어뜨리셨어요. 할아버지라는 호칭에 도연은 잠시 멍하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설인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가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너무 멀어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죠. 고맙구나. 도연이 만년필을 받아들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인지는 그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죠. 단지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설이는 발표 자료를 펼치며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곧게 펴져 있었고 두 눈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오래 준비해온 것처럼 침착했죠. 임원들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회장의 결정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도 설인의 발표를 듣기로 했어요. 어차피 형식적인 것이 될 거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설인이 입을 열자마자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 지원자를 대신해서 발표하게 된 설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성그룹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 개선 방안입니다.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나 또렷하고 정확했어요. 임원들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죠. 누군가는 코웃음을 쳤고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뒤로 기댔습니다. 서리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먼저 현재 한성그룹의 해외 매출 비중을 보시면 전체 매출의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사 대비 현저히 낮은 수치예요.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죠. 재무 담당 전무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 숫자들은 정확했어요. 외부에서는 쉽게 알 수 없는 내부 자료였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잠깐, 꼬마야. 이 자료는 어디서 구한 거니? 공시 자료와 산업 리포트를 종합 분석한 결과입니다. 아빠가 도서관에서 일주일 동안 자료를 모으셨어요. 저도 옆에서 도왔고요. 서리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한 뒤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현지화 전략의 부재입니다. 한성그룹은 한국에서 성공한 모델을 그대로 해외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건 큰 실수예요.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소비자들의 니즈가 다르거든요. 영어 단어까지 자연스럽게 섞어 쓰는 모습에 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팔꿈치를 테이블에 기대고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서린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죠.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한성그룹이 베트남에 진출했을 때 한국에서 인기 있던 프리미엄 라인을 그대로 가져갔어요. 하지만 실패했죠. 왜일까요? 서린이 임원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베트남 소비자들의 평균 소득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현지 기후와 생활 방식도 무시했어요. 덥고 습한 나라에서 한국식 두꺼운 제품이 팔릴 리가 없죠. 마케팅 담당 상무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내부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던 사안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실패 사례였죠. 서리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는 해결 방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제안하는 건 현지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각 나라의 유력 기업들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그들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거예요. 초기 비용은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예상 수익률까지 제시하는 모습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9살 아이가 할 수 있는 발표가 아니었어요. 물론 아버지가 준비한 내용을 외운 것이겠지만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었죠. 도연은 서린의 손짓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발표할 때 손을 움직이는 모습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각도가 묘하게 익숙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오류가 하나 있어요. 서린이 갑자기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여기 13페이지에 나온 환율 계산이 틀렸어요. 작년 4월 기준 환율로 계산해야 하는데 올해 환율을 적용하셨네요. 그래서 예상 수익이 실제보다 8% 정도 부풀려진 것 같아요. 재무 담당 전무가 급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이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어떻게 이걸 알았니? 아빠랑 같이 계산했어요. 아빠는 실수하신 걸 알고 어젯밤에 다시 고치려고 했는데 프린터가 고장나서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정직함,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밝히는 용기. 이런 자질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었죠. 서리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을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임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고작 9살 아이가 그들보다 더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으니까요. 도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린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눈높이를 맞췄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아이를 바라봤죠. 그 순간 목걸이가 다시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작은 펜던트였는데 어디서 본 듯한. 서린아, 혹시 내 엄마는 어디 계시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작은 손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아이의 슬픔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지는 건. 그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감정을 억눌렀어요. 엄마 이름은 뭐였니? 질문이 나오는 순간 도연 자신도 놀랐습니다. 왜 이런 걸 묻는 거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으니까요. 주희예요. 엄마 이름은 주희였어요. 쨍그랑. 도연의 손에서 다시 만년필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바닥에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려 잉크가 흘러나왔어요. 검은 잉크가 하얀 대리석 바닥에 번지는 모습이 마치 그의 마음처럼 어지러웠죠. 주희라는 이름. 그 2글자가 그의 귓가에 계속 울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그럴 리 없다는 이성이 충돌했어요. 세상에 주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심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새벽 5시 대학병원 6층 병실에는 희미한 불빛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죠. 서리는 아빠 옆간이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부터 그녀는 어른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9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야무진 아이가 되어버린 거죠.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난 서리는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갈비뼈를 고정하는 붕대가 가슴을 둘러싸고 있었고 오른쪽 다리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병실 탁자 위에는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면접 자료가 들어있는 그 가방을 보며 서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이 바로 면접 날이었습니다. 아빠가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그래서 더욱 중요한 날이었죠. 사흘 전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쯤 아빠는 면접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을 겁니다. 길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도우려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이었죠. 할머니는 무사했지만 아빠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서린아. 낮은 신음소리에 서린이 돌아봤습니다. 민수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아직 초점이 맞지 않는 눈으로 딸을 찾고 있었죠. 아빠 괜찮아요? 물 드실래요? 서린이 재빨리 물컵을 가져다 아빠 입술에 대주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물을 마신 뒤 탁자 위의 서류 가방을 보고는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오늘이 면접 날이구나. 민수는 붕대를 감은 가슴을 만지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갈비뼈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의사는 최소한 2주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죠. 다음 기회가 있겠지.
아니, 없을 거야. 이번이 마지막이었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재취업은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해외에서만 살다가 한국에 돌아온 지 1년밖에 안 됐으니 인맥도 경력도 부족했죠. 설이는 아빠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그리고 딸을 키우며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죠. 아빠, 제가 갈게요. 민수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쓴웃음을 지었어요. 설이나, 이건 아이들 학예회가 아니야. 회사 면접이란다. 알아요. 하지만 자료는 다 외웠어요. 아빠가 매일 밤 연습하는 걸 옆에서 봤거든요. 환율 계산이랑 시장 분석도 이해했고요. 민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설이는 실제로 또래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수학과 논리적 사고력은 중학생 수준이었죠. 학교에서도 영재라고 불렸고 선생님들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 어른들이 널 보면 뭐라고 하겠니? 그럼 아빠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는 괜찮아. 다른 기회를. 아빠,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젯밤에 혼잣말 했잖아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설이는 엄마의 목걸이를 만지며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라고 했을까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 주위를 떠올리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녀라면 분명 웃으면서 말했을 겁니다. 용기를 내라고, 최선을 다해보라고. 한참을 망설이던 민수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가고 싶니? 네. 아빠를 위해서라도 꼭 가고 싶어요. 민수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위험하거나 무서우면 바로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아무도 널 받아주지 않으면 포기하는 거야. 알았지? 네, 약속할게요. 설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는 몸을 일으켜 앉으려고 애썼어요. 갈비뼈가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 핵심 포인트를 다시 설명했죠. 여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한성그룹의 해외 진출 전략 개선안이야. 13페이지 환율 계산은 작년 4월 기준으로 수정해야 하는데 프린터가 고장 나서. 설이는 아빠의 설명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민수는 지쳐서 다시 누웠어요. 가서 안내 데스크에 이야기해봐.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돌아오는 거야. 무리하지 마. 민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딸이 포기하고 돌아오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9살 아이를 면접장에 보낸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설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진통제를 맞고 좀 자야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민수는 간호사를 불러 진통제를 맞았습니다. 약효가 빠르게 퍼지면서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그는 설인의 손을 잡은 채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빠,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설이는 아빠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탁자 위에 서류 가방을 들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아빠는 허락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만약 아빠가 깨어 있다면 분명 마지막 순간에 말릴 겁니다. 그래서 설이는 아빠가 깊이 잠든 지금 떠나기로 한 것이었어요. 아빠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춘 설이는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서리는 무거운 가방을 두 손으로 꼭 잡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엄마의 목걸이가 가슴에 닿을 때마다 용기가 솟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 할 수 있겠죠? 아빠를 위해서라도 꼭 해내고 싶어요. 병원 로비를 지나면서도 서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아빠는 조건부로 허락했지만 그건 딸의 간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였을 뿐이었어요. 진짜 사랑은 때로 이런 거라고 서리는 생각했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해내는 것. 그것이 엄마가 가르쳐준 용기의 의미였어요. 아침 7시 30분,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민수는 진통제를 맞은 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병실을 채우고 있었죠. 서리는 아빠가 정말로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미리 숨겨둔 서류 가방을 들고 서리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빠는 조건부로 허락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포기하길 바란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잠든 사이에 떠나기로 한 것이었죠. 만약 깨어 있다면 분명 마지막 순간에 말릴 테니까요. 병원 로비를 지나면서 서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죄책감과 결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엄마의 목걸이를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3월의 아침 공기가 볼을 스쳤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서리는 서류 가방을 열어 마지막으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아빠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자료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죠. 특히 마지막 페이지의 메모가 눈에 띄었어요. 서린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꿈입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서린은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았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버스 안 어른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어요. 8시 15분 한성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50층이 넘는 거대한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서리는 작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들거렸고 높은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죠. 서리는 안내 데스크로 곧장 향했습니다. 어머, 꼬마야. 엄마 아빠 찾고 있니? 젊은 여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리는 서류 가방에서 면접 안내문을 꺼내 보여주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늘 9시 면접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빠가 다치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김민수 지원자의 딸 서린입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보안팀장이 내려왔어요. 덩치가 큰 중년 남자였는데 서린을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죠. 꼬마야,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집에 가렴. 면접 안내문이 있잖아요. 대리 발표가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들었어요. 서린의 또박또박한 대답에 보안팀장이 당황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규정은 없었어요. 애초에 어린아이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이건 상식적으로. 제발이요. 아빠가 정말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 해요.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서 준비했어요. 서린의 간절한 목소리에 보안팀장도 난감해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팀장이 내려왔어요. 소식을 듣고 직접 온 것이었죠. 인사팀장은 서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어린이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단다. 안전 문제도 있고 저 혼자 엘리베이터도 탈 수 있고 계단도 오를 수 있어요. 위험한 행동은 절대 안 할게요. 서린이 두 손을 모으고 간청했습니다.
인사팀장은 잠시 서린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절박함과 진심이 가득했죠. 어린아이답지 않은 성숙함도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아빠가 다쳐서 못 온 거니? 네.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리도 다치셨어요. 인사팀장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런 전례 없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했죠. 하지만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무시하기도 어려웠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면접을 보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왔다는 걸 알려주시면 회장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서린의 말에 인사팀장이 놀랐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회장 면접까지 알고 있다니. 정말로 아버지와 함께 준비한 것이 분명했어요. 인사팀장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도연 회장의 성격을 떠올려 봤죠. 회장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심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회장님은 특이한 상황에 흥미를 느끼시는 분이야. 아이지만 이렇게 간절하게 나온 걸 보면 어쩌면 관심을 가지실지도 모르겠네. 인사팀장은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일단 위에 보고는 해보겠지만 기대하지는 마렴. 전화 통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린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손에 쥔 서류 가방이 천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죠. 네, 정말로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인사팀장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믿기 힘든 대답을 들은 것 같았어요. 올라오래. 회장님이 직접 보겠다고 하시네. 서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첫 관문은 통과한 것이었죠. 인사팀장은 여전히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서린을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어요. 회장님도 참 특이하신 분이야. 어쩌면 내 진심이 통했는지도 모르겠구나.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서린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30층, 40층.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긴장감도 커졌죠. 꼬마야, 회장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 하지만 예의는 지켜야 해. 인사팀장이 조언했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의 목걸이를 한 번 더 만지며 용기를 냈습니다.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펼쳐졌어요. 복도 끝에는 거대한 회의실 문이 보였죠. 저기가 면접장이야. 들어가면 임원분들이 계실 거야. 당황하지 말고 내가 준비한 대로 하면 돼. 인사팀장이 격려하듯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도 걱정이 가득했어요. 9살 아이가 대기업 임원들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울지 알았으니까요. 서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빠의 꿈이 걸린 순간이었어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린이 인사를 하고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작은 손으로 문고리를 잡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서린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그 방으로 들어섰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그 안의 모든 시선이 서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임원들이 긴 테이블 양쪽에 앉아 있었고 정중앙 상석에는 도연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작은 소녀를 훑어내렸죠. 서린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무거운 서류 가방이 다리에 부딪힐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고요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안녕하세요. 김민수 지원자를 대신해서 발표하게 된 딸 서린입니다.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당황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코웃음을 쳤죠.
이게 무슨 장난이야. 애가 무슨 면접을. 재무 담당 전무가 불쾌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지만 도연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자. 여기까지 올라온 용기는 인정해줘야 하지 않겠나? 도연의 낮은 목소리에는 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으며 서린을 주시했습니다. 서린은 발표 자료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첫 페이지를 펼쳤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성그룹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 개선 방안입니다. 프로젝터에 슬라이드가 띄워졌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서린은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성그룹의 해외 매출 비중은 전체의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 점유율은 5% 미만이에요. 이는 경쟁사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마케팅 담당 상무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 데이터는 내부 기밀에 가까운 정보였거든요. 어떻게 외부인이 이런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을까요? 서린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베트남 시장 진출 실패 사례가 나왔어요. 작년 베트남 진출 당시 한국에서 성공한 프리미엄 제품 라인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소득 수준과 기후를 고려하지 않아 실패했죠. 베트남의 1인당 GDP는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고 연평균 기온은 25도를 넘습니다. 두껍고 비싼 제품이 팔릴 리 없었어요. 임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9살 아이의 입에서 GDP와 시장 분석이 나오다니. 게다가 그 분석은 정확했어요. 도연은 팔꿈치를 테이블에 기대고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서린을 응시했습니다. 발표하는 모습에서 묘하게 익숙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손짓이나 말하는 톤,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각도까지 마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죠. 그래서 아빠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현지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서린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왔어요. 각 국가의 유력 기업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현지 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약 500억 원으로 예상되지만 3년 내 흑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때 서린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잠깐만요. 여기 계산이 틀렸네요.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서린은 화이트보드로 다가가 마커를 들었어요. 작은 키 때문에 까치발을 들어야 했지만 주저없이 숫자를 적기 시작했죠. 13페이지의 환율 계산이요. 작년 4월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올해 환율을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상 8% 정도 부풀려졌네요. 실제로는 서린이 빠르게 계산을 해나갔습니다. 복잡한 환율 계산을 암산으로 해내는 모습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실제 예상 수익은 320억이 아니라 295억이 맞습니다. 재무 담당 전무가 급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이의 계산이 정확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걸 발견한 거니? 아빠랑 어젯밤에 다시 검토했어요. 아빠는 실수를 발견하고 수정하려 했는데 프린터가 고장나서 못하셨어요. 서린의 목소리에는 아빠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정직함, 그리고 딸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전하려는 성실함이 느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의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서린이 다시 발표를 이어갔어요. 이번에는 성공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유니클로가 동남아시아에서 성공한 이유를 보세요.
현지 기후에 맞는 에어리즘 라인을 개발하고 현지 디자이너와 협업했어요. 가격도 현지 구매력에 맞췄고요. 결과적으로 5년 만에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벤치마킹 사례와 실행 계획을 제시하는 설인의 모습은 9살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아빠가 준비한 내용을 외운 것이겠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능력 자체가 놀라웠어요. 도연은 설인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목걸이가 왠지 낯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설인이 자료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임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아빠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에 3시간도 못 주무시면서 이 자료를 준비하셨어요. 도서관이 문 닫을 때까지 자료를 찾고 집에 와서도 새벽까지 분석하셨죠.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가족을 위해 성공하고 싶다고,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저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비록 지금은 병원에 누워 계시지만 이렇게라도 아빠의 노력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임원들도 숙연해졌어요. 한 아이의 진심 어린 호소가 그들의 마음을 울렸죠.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설인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본 아이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설인아, 정말 대단했어. 내 아빠는 훌륭한 분이신 것 같구나. 감사합니다. 설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목걸이가 앞으로 흔들렸어요. 도연의 눈이 그 펜던트에 고정되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펜던트의 모양, 그 특별한 문양, 분명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본 게 아니라 그 목걸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목걸이를 만졌어요. 이거요? 엄마가 주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엄마. 그 단어가 도연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죠.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비슷한 목걸이가 많을 테니까요.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도연은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진실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도연은 설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목에 걸린 펜던트가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특별한 문양, 섬세한 세공, 그리고 펜던트 중앙의 작은 다이아몬드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10년 전 그가 딸 주희의 20살 생일에 선물했던 목걸이와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이탈리아 장인에게 특별 주문 제작한 작품이었죠. 하지만 도연은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똑같은 디자인일 리가. 비슷한 제품이 어딘가에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설인아, 잠깐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펜던트를 가리켰어요. 그 목걸이를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 설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목걸이를 손으로 들어 보였습니다. 도연은 몸을 숙여 펜던트를 들여다봤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펜던트에 새겨진 문양을 확인한 순간 도연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주희의 이름을 형상화한 그 독특한 패턴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장인이 비슷한 디자인을 다시 만들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도연은 체인의 연결 부분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각인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장인의 서명과 제작 번호였죠. 첫 번째이자 유일한 작품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도 도연은 확신하지 못했어요. 정말 이것이 자신이 준 그 목걸이일까? 누군가 정교하게 복제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장인은 단 하나만 만들기로 약속했고 디자인 도면도 파기했으니까요. 도연은 뒤로 물러서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인사 담당 상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모두가 감지했죠. 저 목걸이가 뭐길래? 재무 담당 전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마케팅 담당 상무가 눈을 크게 뜨며 속삭였어요. 잠깐, 회장님 따님 성함도 주희 씨 아니었나? 맞아, 한주희. 10년 전에 실종 대신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어요. 설마 하니 이 아이가 회장님의 외손녀일 리는 없겠지만 그 목걸이며 이름이며 너무 많은 것이 일치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서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 없어.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정말 엄마가 준 거니? 네.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셨어요. 꼭 간직하라고, 이건 아주 소중한 거라고 하셨어요. 서린의 대답에 도연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애썼어요. 엄마 이름이 뭐라고 했지? 주희예요. 한주희요. 한주희. 그 이름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임원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정말 회장님 따님 이름이랑. 그럴 리가. 동명이인이겠지. 하지만 저 목걸이는. 임원들의 수군거림이 도연의 귀에 들렸지만 그는 오직 서린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어떤 분이셨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린의 얼굴이 슬픔으로 어두워졌어요. 아주 따뜻한 분이셨어요. 항상 남을 도우려고 하셨고 봉사활동을 좋아하셨어요. 아빠랑은 해외 봉사 현장에서 만나셨대요. 해외 봉사. 그 단어에 도연의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어느 나라였니? 캄보디아요. 아빠가 구조대원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엄마가 의료봉사를 하러 오셨대요. 캄보디아. 도연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이제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어요. 그래도 마지막 한 가닥의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의 엄마가 자신의 딸일까? 도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더 캐묻는 건 적절하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설이나 엄마 사진이 있니? 아빠 지갑에 있어요. 근데 왜?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래.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그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야겠다고. 도연은 차 안에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평소보다 더 멀게 느껴졌어요. 운전기사는 평소와 달리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뒷좌석에서 느껴지는 회장의 무거운 기운이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희, 한주희.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름이었어요. 실종 신고를 하고 수색대를 보내고 결국 장례까지 치렀던 딸의 이름이었죠. 도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진이었어요. 20살 생일날 찍은 주희의 마지막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설인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그 맑은 눈동자, 미소 짓는 인맥,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까지 모든 것이 주희를 닮아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어요. 차가 신호등에 멈춰 섰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만약 착각이라면 괜한 희망을 품었다가 다시 절망하게 될 테니까요. 10년 전 그때처럼. 하지만 그 목걸이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에게 특별 주문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펜던트. 그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회장님, 병원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도연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병원 건물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어요. 이제 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죠. 도연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어요. 비서가 따라오려 했지만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이건 혼자 확인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병원 로비를 지나면서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620호실. 문패를 확인한 도연은 잠시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 마지막으로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똑똑. 들어오세요. 안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문고리를 돌렸어요. 병실 안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붕대를 감은 채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누구시죠? 한성그룹 회장 한도연입니다. 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갈비뼈 통증에 신음을 냈어요. 아, 회장님이. 왜 여기에? 따님이 오늘 면접을 봤습니다. 도연이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민수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선량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설인이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가게 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아주 훌륭했어요. 도연은 병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당신 아내가 한주희 씨입니까?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죽은 아내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아시죠?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믿기 힘들었죠. 주희 씨를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캄보디아 푸놈펜에서요. 저는 국제구조대에서 일하고 있었고 주희는 의료봉사를 왔었죠. 2015년 여름이었습니다. 2015년 주희가 실종된 바로 그 해였습니다. 도연의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그때 주희 씨가 가족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민수는 잠시 과거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락이 끊긴 게 아니라 스스로 연락을 끊은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 왜 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주희 씨는 어떻게 5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가슴이 아팠어요. 홍수로 마을이 고립됐을 때 아이들을 구하러 갔다가 건물이 무너졌어요. 끝까지 아이들을 지키다가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주의다운 죽음이었어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던 아이였으니까. 혹시 이것을 아십니까? 도연이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린 주희가 부모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민수가 사진을 받아들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주희가 가지고 있던 사진이에요. 유품 상자에 있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아이는, 설이는 정말로 자신의 외손녀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주희의 아버지십니까?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한주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설인이는 제 외손녀인 것 같군요. 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한 사람은 잃어버린 딸의 흔적을 찾은 아버지였고, 한 사람은 아내의 숨겨진 과거를 마주한 남편이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설인이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아빠, 제가 발표 잘했대요. 회장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설이는 침대로 뛰어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낯선 할아버지가 아빠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할아버지의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왜 여기에? 도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설인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다시 본 아이의 얼굴은 더욱 선명하게 주희를 닮아 있었습니다. 이마의 곡선, 코끝의 모양, 그리고 그 맑은 눈동자까지. 설이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설인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내 외손녀구나. 설인은 놀란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직 설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외손녀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은 설인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가리켰습니다. 이 목걸이는 내가 내 엄마에게 준 거란다. 20살 생일 선물이었어. 내 엄마 한주희는 내 딸이야. 설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빠와 도연을 번갈아 봤어요. 아빠, 정말이에요?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방금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모든 증거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 것 같구나, 설인아. 엄마가 왜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이제 알겠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 울어본 적 없던 그였지만 지금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10년 만에 찾은 딸의 흔적, 그리고 처음 만난 외손녀. 그 감격이 너무나 벅차올랐습니다. 미안하구나, 설인아.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찾았구나. 설이는 울고 있는 도연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록 처음 만난 할아버지였지만 그 슬픔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도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할아버지. 그 순간 도연은 주희를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 주희도 이렇게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곤 했어요. 손녀에게서 딸의 모습을 본 도연은 더욱 흐느꼈습니다. 민수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갈비뼈가 아팠지만 이 순간만큼은 제대로 인사를 해야 했어요. 장인어른, 이제야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연이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요. 내 딸을 사랑해주고 설인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맙소.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의 시간이 만든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어요. 엄마는 왜 집을 떠나신 거예요? 설인의 순수한 질문에 도연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아마 할아버지가 너무 엄격했기 때문일 거야.
주인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는데 나는 재벌가의 딸로서 책임을 강요했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떠난 거겠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주인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정말 행복해 했어요.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딸이 행복했다니 다행이면서도 그 행복한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어요. 주희가 남긴 물건이 있습니까? 유품 상자가 아파트에 있어요. 사진이랑 일기장도 있고 보고 싶군요. 도연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설인이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엄마는 항상 말했어요. 가족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비록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우리는 이렇게 만났잖아요. 도연은 손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주위를 안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죠.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엄마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병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빛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비록 슬픔과 그리움이 남아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의 희망도 함께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무슨 소리요? 이제라도 가족을 찾았는데. 설인이는 우리 집안의 유일한 후계자요. 도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수가 놀랐습니다. 설인도 눈을 크게 떴어요. 후계자요? 그럼 너는 한성그룹의 정당한 상속자란다. 갑작스러운 선언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설인은 아직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의자를 침대 가까이 끌어당기고 앉았어요. 설이는 할아버지와 아빠 사이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설이나, 잠깐 밖에 나가 있을래? 할아버지랑 아빠가 어른들 이야기를 좀 해야 해서. 민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도연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희가 정말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갈비뼈가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이 이야기는 제대로 전해야 했으니까요. 2015년 여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 마을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는 국제구조대 소속으로 우물 파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주인은 의료봉사팀과 함께 왔었죠. 민수의 눈빛이 과거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첫인상이 강렬했습니다. 40도가 넘는 더위에도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거든요. 옷은 흙투성이었고 얼굴엔 땀이 흘렀지만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도연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딸 주희가 맞았어요. 항상 남을 돕는 일에서 기쁨을 찾던 아이였으니까요. 처음엔 주희가 한국 재벌가 딸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열정적인 봉사자라고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을 때도 믿기 힘들었죠.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왜 이런 힘든 일을 하는지. 민수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주인은 말했어요. 진짜 자신을 찾고 싶었다고. 재벌가 딸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사람을 돕는 삶을 살고 싶었다고요. 집에서는 늘 후계자 교육이니 책임이니 하는 말만 들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주희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어서 좋다고.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얼마나 큰 짐을 지웠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1년 뒤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마을 교회에서 현지 아이들이 축복해주는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주인은 그날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민수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했던 날들을 떠올리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서린이가 태어났을 때 주인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그래서 서린이를 자연 속에서 키웠어요. 현지 아이들과 뛰놀고 봉사 현장을 따라다니며 도연은 상상해 봤습니다. 손녀가 캄보디아의 푸른 들판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주희가 아이를 안고 웃는 모습을, 자신이 놓쳐버린 그 소중한 시간들을. 그러다가 5년 전 우기였습니다. 큰 홍수가 났어요. 마을이 고립되고 학교 건물에 아이들이 갇혔죠. 주인은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고 아팠어요. 13명의 아이를 구했어요. 하나씩 밖으로 데리고 나왔죠. 마지막 아이를 구하러 들어갔을 때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어요. 나중에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주인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끝까지 그 아이를 보호하려 했던 거예요. 아이는 살았습니다. 주희 덕분에. 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내의 죽음은 가슴을 후벼 팠어요. 마지막 순간에 주희가 제게 부탁했어요. 서린이를 한국으로 데려가라고. 아이에게는 더 넓은 세상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목걸이를 벗어서 서린이에게 걸어주며 말했죠. 언젠가 이것이 길을 알려줄 거라고.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생각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어요. 주인은 왜 저희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용서받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대요. 부모님을 너무 실망시켰고 이제 와서 돌아가는 건 비겁하다고. 하지만 항상 그리워했어요. 가족 사진을 보며 울던 날이 많았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 같은 아이. 용서할 것도 없는데 그저 살아서 돌아와 주기만 했어도. 민수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주희의 유품입니다. 일기장이랑 사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상자 안에는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아버지께 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하는 딸의 글씨였어요. 봉투를 열자 짧은 편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지만 아버지를 아프게 한 것은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딸 주희 올림. 도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흐느꼈습니다. 결국 주희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대신 서린이라는 선물을 남겼어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줘서. 도연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제야 주희의 과거를 완전히 이해하게 됐네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왜 그렇게 간절했는지. 두 남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주희를 그리워하며.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본사는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면접장에서 일어난 일이 이미 회사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작은 여자아이가 면접을 받고 회장이 이상하게 반응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번졌죠. 임시 이사회가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거대한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심각했어요. 재무 담당 전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그 아이가 정말 회장님의 외손녀라는 게 사실입니까? 도연은 의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맞습니다. 서린이는 제 딸 주희의 딸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당황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분노하는 듯 했죠. 하지만 주희 씨는 10년 전에 실종되셨잖습니까? 장례까지 치르지 않았습니까? 마케팅 담당 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주희는 캄보디아에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린이는 그녀가 남긴 딸입니다. 이 사진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박 부회장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도연과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감정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건 회사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아이를 갑자기 후계자로 선언하시다니요. 검증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DNA 검사든 뭐든. 도연의 단호한 대답에 박 부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혈연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한성그룹을 이끌 자질이 있는지, 교육은 제대로 받았는지, 무엇보다 캄보디아에서 자란 아이가 한국 재벌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우려는 현실적이었어요. 9살 아이, 그것도 해외에서 자란 아이를 후계자로 삼는다는 건 무모해 보였죠. 게다가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배경이 검증된 사람입니까? 재무 담당 전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김민수 씨는 국제구조대에서 일하며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배경이 화려하지 않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합니다. 도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70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는 여전히 위엄이 넘쳤죠. 저는 10년 동안 딸을 잃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딸이 남긴 유일한 혈육을 찾았습니다. 그 아이를 지키는 것이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 아닙니까? 개인적인 감정과 회사 경영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평소 침착한 그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회사를 위해 가족을 희생했습니다. 딸이 떠날 때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딸은 돌아오지 못했고 저는 외손녀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이사들도 숙연해졌어요.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한다면 회사를 지키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회장님,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어요. 한성그룹 회장 숨겨진 외손녀 등장, 경영권 승계 논란. 갑자기 나타난 9살 상속자, 기업 지배구조 흔들리나? 도연은 기사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언론에 흘린 것이 분명했어요. 회의실 안 누군가가 배신한 거였죠. 박 부회장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보십시오.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주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성그룹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시장의 반응이었죠. 회장님, 일단 공식적으로 부인하시는 게 아닙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오히려 공식 발표를 하겠습니다. 서린이는 제 외손녀가 맞고 정당한 상속자라고. 회장님,
여러 이사가 동시에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제가 사비로 매입하겠습니다. 불안해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직접 설득하겠습니다. 도연이 돌아서며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젊은 시절 한성그룹을 일으켰을 때처럼 날카로웠어요. 저를 믿고 따라온 분들께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언제든 떠나셔도 좋습니다. 저는 가족을 선택하겠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갈등했어요. 도연 회장 없는 한성그룹은 상상할 수 없었지만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았죠. 마침내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기획실장이었어요. 그는 도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하나둘 동조하는 이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도연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박 부회장이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셔야 합니다. 한성그룹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물론입니다. 서린이는 최고의 교육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게 하겠습니다. 도연의 말에 이사들이 놀랐습니다. 차가운 경영자로만 알았던 회장이 이렇게 변한 모습은 낯설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주의를 잃은 후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성공과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이제 그는 서린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개월 후 봄날의 한강공원은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잔디밭을 비추고 있었고 가족들이 여기저기서 웃음소리를 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민수는 이제 목발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였죠. 그의 옆에는 서린이 밝게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봐요. 서린이 연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도연이 준비한 연이었어요.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연을 보며 서린은 깔깔 웃었습니다. 도연은 벤치에 앉아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개월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서린은 이제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며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순수한 아이의 모습을 잃지 않았죠.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도연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할 건 저예요. 덕분에 가족을 되찾았으니까. 두 사람은 서린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서린이 달려와 두 사람 사이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아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니? 엄마는 지금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순수한 질문에 두 남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이 서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엄마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럼 엄마도 우리가 다시 만난 걸 기뻐하실까요? 그럼 엄마가 가장 원했던 일일 거야. 서린은 목걸이를 만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엄마의 미소 같았어요. 엄마, 저 이제 할아버지도 생겼어요. 아빠도 건강해졌고요. 우리 모두 행복해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서린의 모습에 도연과 민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한성그룹의 이사들이었어요. 박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회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인사드려도 될까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사들이 서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린 양, 우리가 처음엔 오해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박 부회장이 무릎을 꿇고 서린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 회장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서린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울게요. 이사들이 떠난 후 세 사람은 다시 한강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이 두 사람의 손을 하나씩 잡았어요. 할아버지, 회사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도 해주세요. 엄마 어렸을 때 이야기요. 도연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엄마가 내 나이 때는 말이야. 도연이 추억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주희가 얼마나 장난꾸러기였는지,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따뜻한 아이였는지. 서린은 반짝이는 눈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죠.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치 네 번째 그림자가 함께 있는 것처럼. 아빠, 이제 면접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서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민수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합격했지. 특채로. 진짜요? 야호. 서린이 뛰며 좋아했습니다. 도연도 흐뭇하게 웃었어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무엇보다 인품이 마음에 들었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민수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히 여기게. 그게 진짜 성공이야. 도연의 말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린이 두 사람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가족은 언제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정말 맞았어요. 도연이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엄마 말이 맞았구나. 그들은 함께 걸어갔습니다. 비록 한 사람이 비어있는 자리가 있었지만 그 빈자리는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서린의 목걸이가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달이었고 주희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죠. 할아버지,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럼 엄마가 좋아했던 곳에 가고 싶어요. 도연과 민수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내일은 엄마의 추억을 찾으러 가자. 서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주희가 보였어요. 하늘에는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집에 도착한 서린은 잠들기 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다. 할아버지와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엄마는 없지만 엄마가 우리를 이어준 것 같다.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독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린이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햇살 같은 인생 사연이었습니다.